다음에부터는 웨이브 메이커 시어리라 그래서 파도를 어떻게 만들어주는가.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커피를 만드는 걸 뭐라 그래? 커피 메이커. 그래서 파도를 만들어주는 것도 이렇게 커피 메이커처럼 메이커를 붙여서 웨이브 메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캐리비안 씨 알죠? 용인 뭐라 그래 요새는? 그 뭐라 그러지? 이름 바꿨지. 에버랜드에 가면은 이효리가 왜 비키니 입고 막 선전하는 그런 거 있잖아. 그 파도가 막 치고 그러잖아요. 그 파도가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뭐 바람이 많이 불어서 파도를 만들어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공적으로 파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웨이브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웨이브 메이커를 못 만들어요. 그 이유가 이게 뭐 굉장히 어려운 거라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시장이 없어서 못 만듭니다. 다시 말하면 웨이브 메이커를 만들어 놓으면은 누가 가서 그걸 사가야지 되는데 사갈 사람들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 수리실험실 지하에 있는 것도 웨이브 메이커는 일제입니다. 일제. 일본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일본은 그게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섬나라다. 섬나라. 그래서 해안공학이 엄청 발달했어요. 토목공학 중에서 최고 해안공학. 연구비도 제일 많다. 토목공학 교수들 중에서. 그래서 일제가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웨이브 메이커는 일제입니다. 메이드 인 저팬입니다. 왜 미제를 안 쓰고 영국제도 있고 미제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냥 유지보수를 해줘야지 돼요. 그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유지보수 해주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가까우니까 유지보수 하는데 훨씬 돈이 적게 들고, 그래서 다음 주에 그 금요일 날 여러분들 건설기술연구원 견학 가면은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있는 웨이브 메이커들도 다 일제입니다. 그래서 그때 똑같은 거를 거의 제가 구입을 했어요. 제가 제 돈 들여서 구입한 건 아니고 그래서 구입을 해놨는데 그 웨이브 메이커는 다 일제인데, 사실은 그 일제라 그래봤자 뭐 크게 이렇게 정교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저게 고장이 나면 수리를 못해요. 한국 기술자들이 수리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일본 기술자가 와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 거도 한번 고장 났는데 일본 기술자가 와서 고쳐야지 되면 비행기 값도 다 줘야지 되고 시간당 얼마씩 변호사들처럼 이렇게 돈을 쳐줘야지 돼서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이제 또 그 수리하러 올 때 맞춰서 이제 여기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웨이브 메이커인데 기본 원리를 잠깐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은,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개 이렇게 이제 해안에 경사가 있으면 이쪽에 웨이브 메이커를 두는데, 웨이브 메이커라 그래서 뭐 특별한 저기 있는 게 판때기입니다. 이와 같은 직사각형 판때기 이런 거지 뭐. 수로에 이렇게 막아놓은 판때기를 하나 걸쳐 놓은 겁니다. 이런 판때기를 걸쳐 놓고 얘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로다가 빼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터를 달아놓고 여기 컴퓨터를 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조작에 의해서 이 모터가 움직이면서 이 피스톤 길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파도를 만들어주는 건데, 1970년대 초반에 미국의 칼텍이라고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에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연구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링이라는 사람인데 그 박사학위 논문에 많이 있어요. 이분이 아마 뉴질랜드 사람인 것 같아요. 나중에 뉴질랜드로 돌아간 거 보니까. 이분의 그 칼텍 박사학위 논문, 저도 박사과정 때 이걸 보고 많이 공부를 했었는데 이분 논문에 이런 게 아주 상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정립이 돼가지고 얘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는 물입니다. 물. 여기 이런 수로라고 보죠. 2차원 수로.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또랑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차원 수조가 있는데 얘를 여기서 피스톤 조작에 의해서 얘를 이 앞으로 이만큼 밀었다고 보죠. 이렇게 얘가 이만큼 움직였다고 보죠. 이거를 제일 크게 움직이는 거리를 스트로크라고 합니다. 그 수영할 때도 스트로크라고 그러죠. 이렇게 팍팍 치는 거 수영 선수들이 그 스트로크라고 그러는데 스트로크가 길면 길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잘못하다가 이게 부러져요. 피스톤이. 그래서 아주 좋은 철로다가 강철로다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만큼 여기 있던 이 판때기가 이거 그냥 플레이트입니다. 근데 웨이브 메이커를 구성하는 이게 전체를 통합쳐서 우리가 웨이브 메이커라고 그러는데 이 판때기가 일로 이동하면 이만큼의 물, 이만큼 부피의 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돼 있는 이만큼의 물에다가 여기 수심, 보판, 이 부피의 물이 일로 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밖으로 못 나가니까. 그러면 그걸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이렇게 사인 곡선처럼 이렇게 그려준다. 이거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코넬 대학에 있을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이제 파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주 어려운 파도 중에 하나가 크노이달 웨이브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걸 뭐라 그래? 삼각함수라고 그러죠. 삼각함수. 콜시, 신치 이걸 뭐라 그래? 이걸 무슨 함수라 그래? 하이퍼블릭. 우리말로는 아니 얘들이 무슨 이런 것도 몰라. 초등학교 때 나온 건데 이거 뭐라 그래? 이걸 하이퍼블릭 펑션. 우리말로는 쌍곡선 함수. 쌍곡선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삼각함수. 그 이거 말고 CN, SN 이런 거 봤어요? 못 봤지요? DN도 있나? 이거 CN, SN 이런 함수가 또 있습니다. 좀 어려운 수학 중에 하나인데 그 이런 수학을 엘립틱 펑션이라고 합니다. 엘립틱 펑션. 엘립틱. 그러니까 타원형 함수라고 그래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 중에서 C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로 주어져요. 파도의 지배 방정식이, 모양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크노이달 웨이브라고 그러는데 크노이달 웨이브 시어리는 굉장히 중요한 비선형 이론입니다. 한쪽 끝은 선형파가 되고 한쪽 끝은 고리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논문으로도 제가 냈는데 저널에 그거를 그 제가 같이 학생일 때 인도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는 석사과정으로 왔는데 애가 기계를 굉장히 잘 다뤄. 그래서 그 녀석이 제 프로그램을 주니까 그건 가지고 코넬 대학교 웨이브 메이커에다가 크노이달 웨이브를 만드는 거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학생들 보고 한양대학교 와서 그거 가지고 만들어라 그랬더니 못 만들어. 그래서 저희는 200만 원 주고 그 만드는 걸 다시 또 장착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 와 있던 이 플레이트를 다시 뒤로 빼요. 그럼 이만큼의 부피가 다시 이 물 전체에서 빠져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부피하고 이 부피는 같으면서 얘하고도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얘네 세 개가 같다. 그걸 연속적으로 계속 하면은 사인 곡선이 만들어져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사인 곡선만 만들어줬는데 꼭 사인 곡선만 만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파도들을 다 만들어주는데 제가 이제 지진해일에 입사파는 통상 솔리터리 웨이브로 많이 간주를 합니다. 솔리터리 웨이브. 솔리터리라는 말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립된 혼자의 단독의 그런 말입니다. 솔리터리 웨이브는 그래서 우리말로는 고리파라고 번역을 해서 쓰는데 고리파 저건데 얘는 이런 파도를 하나 딱 만들어주고 이 플레이트를 여기다 세워놔두면 이 파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고리파가
일단 지진해를 모의하는데 제일 많이 있습니다. 한 90% 정도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지진해를 연구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는 수치 해석에서도 그렇고 수리 모형 실험에서도 이걸 가지고 하고, 저희가 지난 3월에 소방방재청 과제를 3년짜리를 카이스트 연구팀하고 공동으로 끝냈는데, 그때도 실험을 2차원하고 3차원을 했습니다. 2차원은 우리 학교에서 하고 3차원은 농어촌공사 수리 실험실에서 했는데, 이 솔리터리 웨이브를 이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인다. 또 이제 솔리터리 웨이브가 쓰이는 거는 지금은 좀 그런 말들이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댐이 붕괴가 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도 테톤 댐이라 그래서 댐이 한번 붕괴된 사건이 있었고, 유럽에서도 프랑스 쪽에서 무슨 댐이 하나 붕괴된 적이 있었고,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러진 않았지만 전두환 씨가 대통령일 때 뭐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북한의 금강산 댐을 인공적으로 파괴시키면은 한강이 물바다가 된대요. 저 남산 타워 빼놓고는. 무슨 거짓말이지만 하여간 그렇게, 그때 그래서 이런 솔리터리 웨이브들이 많이 쓰였었습니다. 댐 붕괴 때 초기 파가 솔리터리 웨이브로 많이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가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저걸 한 거고, 뭐 부피 계산해가지고 아주 간단한 산수식에 의해서 이 부피를 계산한 거하고 이거하고 같다, 이렇게 놔가지고 스트로크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이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 있는데, 웨이브 메이커는 크게 우리 한양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거는, 얘가 피스톤 운동을 해요. 왕복 운동하는 겁니다. 앞뒤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피스톤 타입이라고 그럽니다. 제일 거의 좁하기에 거의 70% 이상은 이 피스톤 타입 웨이브 메이커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거의 90%가 피스톤 타입이고, 건설기술연구원에 갔을 때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3차원 수리모형 실험하는 거 중에 이제 스파이럴 타입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스네이크 타입이라고 그러는 좁하기도 있습니다. 스네이크가 뭐야? 뱀이 어떻게 이동을 해요? 사행 이동을 하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들 그 공군에서 쓰는 미사일 중에 사이드 와인더라는 미사일 들어봤어요? 사이드 와인더 미슬 몰라? 근데 뭐하러 갔다 왔냐? 그냥 가서 밥이나 축내고 국방비 내가 낸 세금만 축내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이드 와인더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 사이드 와인더가 원래 뱀의 한 종류예요. 그 뱀을 보면은 걔는 옆으로 가. 또 다르게 특이하게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운동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날 가서 보면 알겠습니다. 이제 피스톤 타입이 있고, 피스톤 타입은 이런 식으로 왕복 운동을 하는 거고, 플랩 타입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FLAP, 플랩 타입. 이거는 내가 시험 문제 낼지도 몰라. 플랩 타입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여기에 힌지가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웨이브 메이커를 이렇게 해놓고, 얘가 곡선을 이렇게 왕복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묶여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운동을 하는, 부채꼴 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파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플랩 타입이고, 또 다른 한 타입은 플런저라는, 플런저가 뭐야? 야, 이거 못 들어봤냐, 이런 단어? 플런저가 뭐야? 너 여기 플레이어스라고 써놨잖아. 뭐 이 플런저. 지시야, 참깨, 너는 아주 잠이 그냥 확 서네. 플런저 몰라? 걔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앞에 주발 이렇게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는데, 파도에서도 이런 걸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3차원적으로 만들어줄 때 얘를 상하 운동을 하면은 이 양 방사선 방향으로 파도가 생기는데, 이런 걸 플런저 타입이라고 그래요. 플런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 화장실에 되게 이런 거 하나씩 고무로 된 건데 이렇게 가서 넣으면
진압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 이렇게 압력이 걸리게 해서 그걸 뚫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좁하기 이론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건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여러분들 상대로 이거 어려운 거 얘기하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리 모형 실험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누가 3학년이 물어봤는지 4학년이 물어봤는지 도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내일 인천항 도크를 한번 갔다 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해양수산부 항만정책실장인데 자기 뭐 볼일 때문에 좀 같이 좀 가자 그래서 제가 간 김에 하는데, 기본 원리는 수위차를 맞춰주는 겁니다. 인천항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인천항 관문시설은 되게 오래된 건데 동아건설에서 지었습니다. 동아건설이 지금은 거의 회사가 망하다시피 해가지고, 아니 저 자식 왜 안 왔냐? 제 남편. 야, 왜 안 왔어? 아니 오고 있으면 안 되지. 연필 좀 줘. 저 자식만 출석으로 안 한 걸로 해줘야지. 유감 있어? 그거 부실하다. 야, 내가 볼 땐 너 괜히 일찍 잘려가지고 밥도 못 해주고. 너 기사 자격증 땄냐? 걔는 땄니? 은성이는? 아휴, 부창부수네. 오늘 며칠이냐? 5월 1일. 김은성. 거기다 또 1번이야. 아휴. 오면 나한테 오라 그래. 여기 보면은 이런 관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쪽이 이제 내항이야. 여기가 내항. 여기가 이제 관문이 있고 여기가 외항입니다. 인천항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 쉽게 말해서 저거 인제 오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쟤는 양반되기는 날 샜어요. 이 머리 스타일하고 꼭 일본 사람 같네. 아, 더워. 요렇게 돼 있는데, 조석 간만의 차가 크다는 얘기는, 조석 간만의 차다가, 밀물 때는 이만큼 있으면 썰물 때는 이만큼 내려가는데, 요 차이가 크다는 얘기예요. 100%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밀물 때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거하고 썰물 때 제일 많이 내려갈 때 차이가 인천 같은 경우에는 9m 정도가 돼요. 되게 많이 차이 나죠. 그러면 수면이 어떨 때는 이 위에 있다가 썰물 때는 9m 밑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배들이 다니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드래프트 라인을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배들이 못 들어오니까 지금 썰물이다. 물이 이렇게 수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둬놓은 물은 여기 내항에는 물을 가둬놨으니까 여기에 이만큼 있다. 그러니까 수면차가 낮으니까 얘가 일로 못 들어오잖아요. 그때 이제 관문을 이용을 해서 얘를 열어줍니다. 이제 열어주는데 위로 들어있는 것도 있고 옆으로 다른 건데 인천은 옆으로 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때 물을 확 이렇게 열면은 배 뒤집어져요. 그래서 열어주는 거 아닙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펌프로다 빼낸다. 펌프로다 빼내요. 그리고 그 펌프로다 갑자기 빼내면 거기 또 터뷸런스가 생겨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빼내요. 천천히. 지금 인천항 관문 같은 거는 여기 있던 배가 여기 들어가는데 대략 30분 걸립니다. 굉장히 숙련돼 있어요. 30분이면 엄청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수면을 낮춰줘서 여기 들어가고 여기도 또 수면 낮춰서 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반대의 경우에는 또 나갈 때는 또 높여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문 시설을 해서 이렇게 배들이 왔다 갔다 하게 해줄 수 있다. 상식으로 알아놓으세요. 한 가지 더. 제가 지난 1월 달에 1월 11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은 1월 11일 날 우리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한 물쪽 박사 모임이 있는데 왕수회라고 왕십리 물전공, 그래서 왕수회. 연세대학교는 수박회, 물 전공한 박사 모임, 그래서 수박회. 서울대학교는 관수회, 관악산,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왕수회 모임을 부산에서 했습니다. 동아대학교에 박남식 교수라고 저보다 1년 선배가 있는데 그분도 코넬 대학에서 박사하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래요. 야, 요거 좀 쳐볼래? 왜 이렇게, 니네 이거 보이냐? 시완아, 이거 보이니? 이 부산입니다, 부산. 그래서 이제 저는 해안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가면 관심 있고, 뭐 옛날에 사진 잘 못 찍었는데 요새는 카메라 저기 뭐야 이게 좋아가지고 막 떨려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움직여도 사진 잘 찍히고 그래요. 그래서 예, 부산항 일부 지역을 사진을 찍다 보니까 아주 흥미있는 거를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해운대 앞바다예요. 해운대 앞바다. 해운대 앞바다가 아니라 여기가 이제 해운대라 그러면 해운대 모래사장을 이렇게 파놨더라 이 말이에요. 모래사장을 한번 보시죠. 됐어. 얼른 앉아라. 멋있지 해운대는. 겨울이니까 뭐 수영 그런 거는 못하죠. 공사를 하고 있더라. 위치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해수욕장 1원. 공사 기간은 2012년 11월 15일서부터 2017년 2월 2일, 내후년 초까지네요. 공사 개요. 양빈모래 62만 537 입방메타. 그러니까 62만 입방메타를 여기다 갖다 붓겠다는 거죠, 모래를. 양빈한다는 말은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돌제공이 120m. 돌제공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여기 해안가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다라 그러면 돌자가 무슨 자야? 돌출된 그런 말입니다. 돌제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방파제를 싸는 거를 돌제라 그래요. 제자는 제방할 때 제자고. 그러니까 방파제를 이렇게. 와이키키 해변 가본 사람? 은성아, 와이키키 해변 가봤어? 신혼여행 때 가. 그 와이키키 해변 가보면 돌제를 이렇게 싸놨어요. 돌제. 큰 거는 아닙니다. 작은 규모. 여기도 120m니까 뭐 큰 건 아니죠. 이런 거를 돌제라 그래요. 돌출된 제방. 그래서 이거를 쌓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커런트가 있는데 바다에 가면 커런트가 많습니다. 여러분 뭐 쿠로시오 해류 뭐 무슨 해류 그런 거 있듯이 여기도 커런트가 있는데 커런트 중에서 해안가에 평행하게 흐르는 커런트가 많이 생겨요. 뭐 계절적으로 아니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그걸 alongshore, 그래서 longshore current라고 하는 longshore current. 저는 이런 거를 연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MIT 쪽에서 많이 연구했습니다. longshore current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흐르면서 그냥 혼자 막 흘러가면 좋은데 바다에 있는 밑에 있는 모래를 끌고 다니. 그래서 어디는 침식이 일어나고 모래를 깎아가고 어디는 가서 그걸 자리에다 놔버려요. 퇴적을 시켜버려요. 근데 좋은 쪽으로 그게 하면 아주 긍정적인데 항상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쪽으로 나죠. 우리가 해운대 같은 데에서는 모래를 깎아다가 어디다 갖다 놓냐. 항구 내에다가 개를 놔둔다. 그러면 항구는 배가 들락거려야지 되니까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근데 거기 자꾸 모래가 쌓이면 주기적으로 준설을 해야지 돼. 해운대는 모래가 깎여 나가니까 62만 입방메타만큼 여기다가 모래를 갖다 부어줘야지 돼. 그래서 토목이 먹고 사는 거예요. 가끔 또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확 휩쓸고 가면 또 다시 공사를 여러분들이 가서 해줘야지. 그래서 돌제가 120m, 잠재가 380m. 여기 잠재라는 말이 나와요. 잠재라는 거는 물 속에 잠겨 있는 방파제다. 영어로는 submerged breakwater라고. submerged. 저도 한 10년 전에 이거를 정부에서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제가 박사과정 때 저런 쪽으로 제 지도교수가 한번 논문을 쓰자 그래서 한번 쓰고 난 다음에 여기 와서 또 더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부산 앞바다 가면 이 공사를 해놨을 거예요.
여기 해운대가 이렇게 있는데 모래. 예전에 한 1960년대 뭐 이럴 때는 이 길이가 한 100m가 넘었대요. 이쪽에 가면 이제 조선 비치 호텔이 하나 있고 이쪽에는 뭐 높은 빌딩이 엄청 많이 생겼더라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근데 전부 상당수가 중국 애들이 돈을 투자를 했어요. 중국 애들이. 근데 여기 높은 빌딩 세워놓으면 이 뒤에 사는 사람들은 바닷가 구경을 못해. 그 높이 때문에.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저걸 하는지 몰라. 좀 일정, 뭐 1km라든지 몇백 메타를 떨궈서 공사를 좀 하게 하고, 여기는 좀 낮은 건물들을 하게 해야지 되는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 근데 이게 많이 줄어들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래가 깎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 깎여 나가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돌제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2개를 한다고 제가 한번 학회에서 누가 발표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대로 시공했을 거야. 물속에다 이렇게 방파제를 세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물속이 있으면 방파제가 이 물속에 이렇게 해놨다. 물속에다 방파제를 해놔요. 그래도 얘가 파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하는데 이건 어려운 이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럴 리야 없겠지만 해양광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면 뭐 나중에 제가 관련 논문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통칭해서 영어로는 submerged, 물속에 잠겼다. 그래서 브레이크 워터라고 그러고, 제가 우리말로 수중 방파제라고 그랬는데, 부산에 가서 보면 해안공학 교수,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또 해안공학 교수를 하나 뽑는다고 공고가 났는데, 저보고 이제 평가위원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오케이 그랬는데, 가면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부산대학교 나온 친구들이나 뭐 부경대학교 나온, 동아대학교 나온 친구들이 박사학위를 일본에 가서 해오는데,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용어입니다. 잠재, 돌재 이런 것들은 다 일본 애들이 만든 용어예요. 거기 그래서 잠재라고 그러는 건 물속에 방파제를 켰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뭐냐? 그럼 왜 여기 모래를 왜 파냐? 이건 하수 관로를 2m다 묻어두려고. 하수 관로. 그리고 겸사겸사 하면서 지하수 차단막을 하는 거예요.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어느 선에서 막아주겠다. 자꾸 침식이 일어나니까.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저게 미봉책입니다. 규명을 해서 확실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내 나이쯤 되면은 부산의 해운대가 더 이상 해수욕장으로서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잘 보면은요, 제일 관광지의 대명사처럼 하는 데가 제가 느끼기에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가 끼어 있으면 다 관광지야. 뭐든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뭐 이런 데가 다, 프랑스 이런 데가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데 해수욕장이 많이 되게 끼어 있습니다. 바닷가에. 근데 거기 갔는데 모래톱이 없다 그러면은 거기 안 가잖아요. 거기 바위만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해수욕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거를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저는 이제 해안공학을 전공을 해서 컨퍼런스를 하면은 저는 유명한 해안가에서 많이 해요. 첫 번째, 그래야지 참석률이 높아. 왜? 관광지니까. 그래서 이번 6월 여름방학 시작하면서 또 하와이에서 또 컨퍼런스를 했죠. 하와이 이번에 가면 4번째쯤 가는데, 그래도 뭐 또 가요. 컨퍼런스니까 논문 발표하러 그 하와이에서 하죠. 또 제가 가봤던 것 중에 이제 내년에도 또 시드니에서 하는데, 시드니 바로 못 미쳐에 골드 코스트라고 아주 유명한 해안가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예전에 브라질에서 할 때는 코카카바나나 이빠네마 해야. 그런데 가면 공통적으로 거기도 모래를 갖다 쌓더라요. 밤에 와서 중장비들이 작업을 해요. 모래를 갖다 붓는다 그 말이야. 그래야지 해수욕장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니까. 그 관광객들이 와서 돈 쓰는 거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면 비행기 타지, 와서 호텔 머물르지, 밥 사 먹지, 뭐, 그러니까 돈 많이 쓰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다. 이제 조파기 이론하고 연관져서 제가 해안 수리 실험은 어떻게 하는가를 좀 했습니다. 이 자료는 이육한 전무라고 건일 엔지니어링에, 그러니까 건일 엔지니어링은 항만 설계에서 랭킹 3위 안에 들어가는 아주 실력도 있고 돈도 잘 버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육한 전무는 나이가 지금 한 53, 4세 이 정도 됐을 건데 저보다 한 3, 4년 어린데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하고 야간대학원을 우리 공학대학원 야간대학원을 제 밑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양대학교 와서 예전에 한번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여기 한양 유니버시티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력이 있습니다. 항만 및 해안 기술사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수리 모형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수리 실험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지 될 거는 여기서 이제 수리 실험하고 수리 모형 실험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해서 혼용해서 쓰면 안 됩니다. 수리 실험은 말 그대로 수리 실험을 더 큰 집합입니다. 그러면 모형이 들어가면 뭐냐? 현장에 있는 거를, 현장에 아니면 설계를 하려고 그러는 거를 일정한 스케일로 줄여서 하는 거. 그거를 모형 실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더 특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모형 실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에,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현대건설 갔었는데 거기 박구영 상무라고 그 친구가 이번에 여수 신북항 1,300억짜리 정도 공사를 땄습니다. 뭐 이렇게 큰 공사는 아니지만 땄다고 저하고 자기 은사 중에 하나의 성균관대학교 정년퇴직하신 교수님을 좀 뵙자고 그래서 갔었는데, 거기 실험을 하려고 걔네들도 수리 모형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했지만 수치해석도 했는데, 그때 이제 수리 모형 실험을 할 때 제일 먼저 결정해야지 될 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를 가서 이런 거, 건설회사를 가든 엔지니어링 회사를 가든 수리 모형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메인 포스인가, 어떤 힘이 제일 중요한가, 그거를 해야지 돼요. 일단 여기 여수 신북항의 대상 구조물은 방파제입니다. 방파제. 그럼 방파제에 작용하는 힘이 제일 중요한 게 뭐겠냐? 뭐겠습니까? 방파제에 작용하는 힘 제일 중요한 게, 시원아, 야, 네가 방파제 가서 발로 차겠냐? 거기다 대고 축구공으로 이렇게 툭툭 차가지고 저걸 하겠냐? 방파제에 뭔 힘이 제일 많이 작용하겠어? 파도가 와서 치는 힘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 파도는 왜 생겨? 바람은 왜 불어? 중력차에 의해서 생긴다. 그러니까 중력이 제일 중요한 힘을 저기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관련 있는 무차원 매개 변수를 찾아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게 뭐야? 중력하고 관련 있는 게. 중력하고 관련 있는 매개, 무차원 상수. 아니,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더 크게 안 얘기해. 그러니까 푸르드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 무슨 말이냐? 그러면 현장에 방파제가 1km, 1000m라 그래봐요. 그거를 여러분 다음 주에 가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1000m를 만들어봐, 방파제를. 1000m 어떻게 만들어? 지네 길이 다 합쳐도 1000m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걸 줄여서 하잖아요. 줄여서. 그래서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모형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m를 100분의 1 스케일로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짜리만 만들면 돼요? 10m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길이는 10m를 줄였는데,
힘은 어떻게 줄여야지 되느냐? 힘도 그냥 100분의 1로 줄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바로 프루드 상사다 그 말이에요. 프루드 넘버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프루드 넘버는 모델 건설기술연구원에서나 여수 앞바다에서나 똑같아요. 건설기술연구원 거를 모델, 그래서 모델의 프루드 수하고 이거 여수 앞바다 이거를 프로토타입이라 그래서 얘하고 같습니다. 프루드 수는. 그래서 프루드 상사라고 그러는 거야. 무차원수.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이렇게 줄여. 프루드 상사는 스퀘어 루트 GL분의 V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H인데 L이라고 그랬잖아요. 랭스 스케일이잖아. 중력 가속도는 여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중력 가속도는 여기를 LM이라고 그러고 여기 VM. 이건 유속이야, 유속. 그러면 이쪽도 이거 시험에 낼 거예요, 내가. G, L, P, V, P다. G도 물론 M이 있고 V도 P가 있지만 건설기술연구원에서의 중력가속도하고 여수 앞바다에서 중력가속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이건 차이가 안 난다. 그래서 얘네 두 개는 같다. 그러면 유속은 현장에서 1이라고 그러면 모델에서는 얼마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VM은 LP 스퀘어 루트 분의 LM의 스퀘어 루트 곱하기 VP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타임 스케일도 찾아낼 수가 있죠. V는 뭐야 또? VM은 LM을 TM으로 나눈 거잖아. 스케일이 T잖아. TT 시간. 그렇죠? 그러면 LM이 주어져 있잖아. 1대 100으로. 그러면 시간 스케일도 나올 수가 있고 힘도 그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현장에 있는 거를 실험에다가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목에서 특히 수리학이나 해안공학에서는 대부분의 이런 상사의 그 프루드 상사가 많이 쓰이는데 관수로를 한번 보죠. 수도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상수도관을 치면은 관 내부에서는 무슨 힘이 중요하다 그랬어 내가? 관 내부에서 은성아, 관 내부에서 뭔 힘이 중요해? 물어봐 섹시한테. 모르지 뭐 부창부수인데 알면 이상한 거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관 내부에서는 압력, 수압, 압력. 그 압력하고 또 관련 있는 게 뭐냐면 전단력, 마찰력이다. 그래서 레이놀즈 넘버가 중요합니다. 레이놀즈 넘버가. 그런 데서는. 근데 우리는 지금 방파제 이런 거에서는 프루드 넘버가 중요하기 때문에 프루드 수를 씁니다. 여기서 이제 평면 수리 모형이라면 말 그대로 이렇게 평면이니까 3차원 수리 모형 실험을 했다는 거고, 여기 단면 그러면 2차원. 한양대학교는 이것만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못해요. 있어도 쓰지도 못하고 제가, 그리고 해안공학 하나를 위해서 뭐 그 넓은 공간을 해줄 리도 만무고, 한양대학교가 땅값도 비싼데.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무슨 정책을 하냐면 분산형 공유 실험실이라는 거를 해요. 그래서 전국에다가 저 해안공학 실험실을 위한 거 하나, 토질 실험실도 하나, 뭐 이렇게 크게 지어줬는데, 저 해안공학 실험실은 어디다 졌냐 그러면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에다 지어놨어요. 그 왜 거기다 졌냐? 땅을 대니까. 아니, 한양대학교에 예를 들어서 저거를 국토교통부에서 나한테 주겠다고 돈을 1년에 100억씩 한 5년 대주겠다. 그러니까 니네 땅 내놔라 그러면 안 내줬죠. 한양대학교에서. 땅이 어디 있어? 지금 땅이 어디 있어? 저기 저 앞에다 지면 몰라도. 그러니까 안 된다. 근데 여수에서, 그땐 여수대학교였었는데 걔네는 땅을 댔어요. 근데 딱 차려놓고 보니까 저 시골 산골짜기에 져놨는데 누가 거기까지 가서 실험을 하겠냐. 너무 멀잖아요, 여수. 거기다가 또 다른 문제, 더 중요한 거는 3차원 수리 모형 실험을 해놨는데
저걸 돌릴 놈이 없는 거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이 3차원 수리모형 실험을 알만한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드물어요. 왜? 할 일이 없으니까. 지진해일 그럼 맨날 한양대학교 조용식. 왜? 딴 사람들은 지진해일 안 했으니까.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험실을 완성해 놓고선 할 사람이 없어서 하나를 스카우트 해갔어요. 누구를 스카우트 해갔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있던 이종인 박사를 스카우트 해갔어요. 이종인 박사는 여기 한양대학교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84학번인데 뭐 논문도 별로 없었고 저하고 쓴 건 몇 편 있었고, 근데 저한테 박사한 건 아닌데 제가 지도는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교수로 특채돼서 가 있어요. 걔 마누라는 저 대구 교대 교수예요. 그러니까 대구 교대, 대구에서 살고 애 둘하고 대구에서 살고 얘는 여수에서 사니까 주말 부부 둘 다 교수 주말 부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가서 보면은 저도 한 2번인가 가봤는데 아주 시설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걸 얼마만큼 써먹느냐가 문제예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느 시점까지만 돈 대주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이종인 교수가 이제 유지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프로젝트를 계속 따와야 되는데 항만 프로젝트가 계속 나와야지 되는데 지난 한 2, 3년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7건인가 뭐 몇 건이 어제 현대건설에서도 그 얘기를 하던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3차원 수리모형 실험을 할 수 있는 데가 국내에서는 한 2-3 군데밖에 안 됩니다. 관동대학교가 가능해요. 그건 강원도에서 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부경대학교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여수대학교, 지금은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지만 거기가 가능해요. 한 3군데 정도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턴키가 금액이 크거나 그러면 거기서 못하고 그러면 어디 가냐면 중국이나 일본 가서 해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간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웨이브 메이커가 다 쓰이더라. 그러면 수리모형 실험 왜 하냐? 수리모형 실험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수 신북항은 내가 얼마를 들었는지 뭐 요즘은 좀 깎였는데 그런 거 수리모형 실험 한번 하려고 그러면 한 5억 원 내외 정도를 줘야지 돼요. 5억 원이면 시환아 너 돈 다 합쳐서 5억 원 돼? 네가 10,000원 더? 5억 원은 그냥 5천 원도 만지기도 힘든 판에 5억 원이 큰 돈이죠. 왜냐하면 설계비가 대개 예를 들어서 여수 신북항이 공사 금액이 1,400억이다. 그러면 설계비를 대개 5%에서 10% 내외로 잡습니다. 그 5% 잡으면 1,400억에 5%면 4, 5, 25, 70억. 그러니까 현대건설 상무 하나가 PM을 하는 거예요. 근데 70억을 썼다. 근데 못 땄다. 그럼 사표 내야지. 사표를 내야. 원래 건설회사 사람들끼리는 그걸 이해를 해요. 낚시 들이울 때마다 고기를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현대 자동차는 이해를 못해요. 왜? 걔네는 들 때마다 자동차가 나오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과장 할 때 정몽규 씨가 현대산업개발을 인수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인수했죠. 아버지가 줬지. 정주영 회장이 동생한테 넌 이거 먹고 떨어져. 현대자동차는 건드리지 마. 그래가지고 정세영 씨한테 현대산업개발을 줬어요. 그 현대산업개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몽규 회장이 지금 축구협회 회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운동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서울대하고 우리 학교하고 고대, 연대 이 교수들, 토목공학과 교수들 학과장 포함해서 연세 드신 분들 5명씩 식사 대접을 한다고 신라호텔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그때 토목본부장이 노재민 씨라고 그분이 한 20회인가 뭐 우리 토목공학과 그분이 토목사업 본부장을 하시는데 정몽규 씨가 그러는 거야. 우리 교수들 앞에서 자기가 자동차에 있을 때는 100원이 들어가면 110원이 돼서 나오는데 여기는 100원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나올 때가 더 많다. 그러니까 황당하죠. 본부장이 들을 때는. 나가서 그 백발백중 그걸 어떻게 다 이번에 현대건설이 됐지만 한라건설하고 SK는 떨어졌습니다. 거긴 70억씩 날린 꼴이 되죠.
그래서 점수가 몇 % 안에 들면은 아마 한라건설은 보전 받았을 거예요. 몇 점 이상이 되면 국토교통부에서 설계비에 다는 아닌데 어느 포션은 대줍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설계비를 어느 정도 보전을 하지. 70억씩 계속 날리다가 보면 회사 망하라고. 그래서 삼성물산은 더 이상 턴키 안 하겠다, 그 소리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거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좋지 않은 얘기지만 그걸 가지고 자꾸 로비들을 하니까 평가위원들을 상대로 골프도 치게 하고 술값도 대주고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죠. 그 지금 포스코 건설이 걸려 있는 게 바로 그런 요지로 걸려 있는 겁니다. 그 현금을 만들어야지 된 현금을. 그 현금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돈 찍어 막 기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청업자들 보고 돈 만들어라. 지금은 다 카드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수리 모형 실험을 꼭 해야지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감점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하고도 턴키 공사에 참여는 할 수가 있는데 평가위원들이 점수를 확 깎아버려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관측을 해야지. 현장 가서 관측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도 또 있습니다. 해안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이 돈 잘 버는. 회사 규모는 작기 때문에 많은 경쟁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MIT라고 뭐 한국해양과학기술인데 어떻게 줄여서 MIT래. 그래서 나 처음에 MIT가 여기다 뭐 회사도 차렸나 그랬는데 줄여서 그랬어요. 성균관대학교 나온 친구가 강용덕이라는 사람이 사장인데 성균관대학교 나왔는데 돈 잘 벌어. 수치 모형 실험, 이게 이제 소위 용역사에서들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교수들한테도 이걸 의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 연구실이 주로 했던 거는 지진회의라고 폭풍회의라고 해수면 상승 이런 것들을 교수들한테 줍니다. 자기네가 하면은 뭐 직원이 몇 명이 전담해서 붙어야지 되니까 단가가 안 맞으면 교수들한테 우리 이번에 여수 신북강 하는데 지진회의를 한 뭐 10케이스 한번 돌려주세요.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고 합니다. 수치에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주로 수리 모형 실험에 대해서 다음에는 제가 기회가 있으면 수치 모형 실험에 대해서 또 자료를 제가 확보해 놓은 거 있으니까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야 시완아 여기 좀 읽어봐라. 여기 셋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현장 관측이 제일 좋습니다. 이걸 잘 못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거의 불가능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건 수치 해석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 되게 어렵습니다. 잘 안 맞고 그리고 정답이 없으니까 얘가 아주 좋은 게 있으면 얘를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얘하고 비교를 해서 맞추는 거예요. 조석 같은 거는 거의 100%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조석은 굉장히 레귤러 하니까 루틴하고 계속 반복되니까. 지진해 같은 거는 뭐 한 20, 30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상이기 때문에 잘 안 맞아요. 그런 거. 그런 다음에 그러면 수리 모형 실험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저걸 뭐 하라 하느냐, 얘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합니다. 얘를 검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초창기에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저희 연구실에서도 수리 모형 실험, 단면 수리 모형 실험을 많이 했었습니다. 교수들한테 그때는 좀 의뢰를 해서. 그때 저희 연구실에 한양대 출신들이 많아서 제가 좀 시켰었고, 그 중에는 뭐 현대건설 간 친구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저도 안 해요. 귀찮고 그래서. 돈 안 벌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수리 모형 실험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상사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한다. 그래서 물리적 차원에서는 뭐 길이, 질량, 속도는 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뭐 다 나와 있습니다. 온도 같은 거는 특별히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뭐 제가 수업 시간인데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뭐 F equal ma 가속도의 법칙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항상 양쪽의 차원이 같아야 됩니다. 양쪽의 차원이 다르면은 그게 물리적으로 안 맞는 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무차원화 했다는 얘기는 차원을 없앴다는 겁니다. 차원을 없으니까 맞춰도 단위가 달라진다 뭐 그런 개념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이는 넘버들인데,
이거 뭐 우리 토목공학에서는 잘 안 씁니다. 로스비 넘버라 그래서 편향력하고, 편향력은 지구 자전하고 관련 있는 힘입니다. 관성력하고 비인데 로스비 넘버가 큰 파도들하고 관련이 있고, 오일러 넘버 이런 건데 잘 안 쓰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레이놀즈하고 뭐 프루드 수죠. 여기 에크만 수라는 거는 제가 해양과학 첫 번째 시간에 사해 데드시 이펙트 얘기하면서 스웨덴의 유명한 해양학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웨덴 원래 직업이 뭐였었다고? 해적 바이킹 후손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다시 육지 근처로 어느 특정 지역을 지날 때 똑같이 노예 10명이 졌는데 그 지역 들어가면 속도가 잘 안 나더라.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속에 뭐가 있다고? 인터널 웨이브가 있다. 내부 파라고. 파도가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는 파도는 표면파입니다. 서피스 웨이브만 보는 건데 바다 속에도 파도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군사적으로 아니면 산업적으로도 중요해요. 군사적으로는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들이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요즘 유전이 북해 유전 같은 것처럼 바닷속에서 원유를 뽑아내다 보니까 그런 데 가면은 드릴이 잘 안 박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는 기후변화하고도 또 관련져서 연구를 하는 집단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뭐 인터널 웨이브를 연구하는 그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집단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정년했지만 서울대학교 해양학과에 백범 김구하고 이름 똑같은 김구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연구실에서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다. 여긴 중력 가속도라 그랬는데 중력입니다. 중력분의 관성력. 그래서 우리가 프루드 수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죠. 이거에다 스퀘어 루트 씌운 걸 우리는 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느냐에 따라서 저걸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P라는 아래 첨자를 한 거는 대개 프로토타입, 현장의 진짜 실물을 얘기하고, M자는 마들, 그래서 실험실에서 크게 줄여놓은 거를 얘기를 합니다. 뭐 부피는 어떻게 하고 에어리어는 어떻게 하고 뭐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속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T분의 L 이런 식으로 줄여놓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물을 그대로 100%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해안 관련, 방파제 관련 수리 모형 실험을 할 때 2차원 수조 우리 실험실에서 한다 그러면 대개 25분의 1서부터 30분의 1. 그러니까 현장에서 30m짜리를 여기 1m짜리로 줄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게 하고, 3차원 수리 모형 실험을 하는 거는 대개 100분의 1 정도로 줄입니다. 아마 거기 가면은 뭔가가 있을 거예요. 건설기술연구원 다음 주에 가면은. 그래서 3차원 수리 모형 실험 장치를 아마 보여줄 겁니다. 제가 부탁을 해서 스네이크 타입도 한번 보여주라고 그랬어요. 스네이크 타입은 그 불규칙파를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은 잘 안 쓰고, 우리 아까 피스톤 타입 웨이브 메이커를 쭉 연결해서 여러 대를 연결해서 불규칙파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게 더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프루드 상사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된 지배력은 중력입니다. 중력. 그래서 뭐 저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제가 시험 문제에 내겠다. 물론 스케일은 똑같이 안 하겠지만, 그래서 파압은 어떻게 되고 파력은 어떻게, 파압은 압력이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뭐야? 힘을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그걸 압력이라고 그러죠. 파력은 압력에다가 에어리어를 곱한 거,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만약에 아까 관수로처럼 점성력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면 레이놀즈 상사를 해야지 됩니다. 레이놀즈 상사를. 그러니까 아무 때나 그 프루드 상사를 쓰는 게 아니고요. 레이놀즈를 썼다가
저거를 썼다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지 돼. 엔지니어가 판단해야지 됩니다. 엔지니어가 그거 판단 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도 나왔지만 관수론의 지금 흐름 현상 할 때는 레이놀즈 수론, 웨버는 절대로 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표면 장력이 웨버 넘버는 관성력하고 표면 장력과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수인데 우리 쪽에서는 쓸 일은 없습니다. 요거는 화공과 쪽 이런 아주 작은 거를 다루는 표면 장력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데서 씁니다. 코시 이것도 쓸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형의 축척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3차원 실험은 대개 100대 1에서 150대 1까지는 잘 안 씁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크면은 사실 제일 좋은 건 1대 1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성수대교 떨어졌을 때 미국의 뭐 유명한 교량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많이 수거해 갔다. 이건 1대 1로 실험을 해버리는 거나 똑같잖아요. 성수대교 떨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십 명이 죽어서 난리 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네팔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5천 명이 죽었네, 10,000명이 죽었는데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이런 데서는 사람들을 파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파견합니다. 국립재난연구원에서도 지진 전문가가 간다. 그 똑같은 상황이 우리나라에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딱 샘플로다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네팔은 지금 뭐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잖아요. 나라가 못 사니까.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 이런 데는 먹고 살만하고 우리나라 일도 아니니까 지진 전문가들을 보내서 이런 지진이 이렇게 났는데 이런 게 필요하더라. 이런 걸 조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2004년 수마트라 지진의 일 때도 제가 정부 부처에서 많이 전화가 와서 누구를 파견해라 그랬어요. 근데 2005년 1월 달쯤에 저보고도 가자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싫다 그랬습니다. 나보고 비행기값 그런 거 다 되면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이 하루에 100만 원씩 줘도 안 간다 그랬어요. 왜냐면 뭐 왜 그런 사명감도 없냐 그러지만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길 내가 뭐하러 쫓아갑니까? 그것도 내 돈 내고. 여러분들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뭐 상황을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경험을 안 해보면 몰라요. 근데 경험하면 늦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나라의 경험을 우리가 되살려서 대책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그리고 우리 연구실에서는 이제 지진의 일 관련해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에 해양수산부 세종시에 가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무원들 많았고 저희가 교육을 합니다. 이게 뭐의 약자냐 그러면 Emergency Action Plan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 그러면 비상대처계획이죠. 세월호가 저렇게 조난이 뭐라고 그러나 침몰이 돼간다. 그땐 매뉴얼이 있어야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매뉴얼의 근간이 되는 게 EAP입니다. Emergency Action Plan. 어떤 비상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할 건가를 미리 짜놓는 거. 그러니까 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네팔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나라에 일단 산이 높은 데가 많은 나라, 온천이 많은 나라, 이런 나라들은 주의해야지 돼요. 반드시 화산이 있다. 그거는 지진이 있다. 그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지진이 많이 나잖아요. 온천 많잖아요, 일본. 그래서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일본 땅덩어리 자체로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어 놨으면 이렇게 따라서 이거에 따라서 액션을 하면 됩니다. 박시환이는 뭐하고 얘는 뭐하고 얘는 뭐하고 이런 게 다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경찰서는 뭐하고 소방서에서는 뭐하고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고 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거를 학생들은 뭘 하고 이런 거를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하여간 뭐 그렇다는 얘기. 근데 이 축척은 좀 여기는 크게 잡았는데 여기도 1대 40이라 그랬는데 40 이렇게 하면 너무 커서 데이터가 좋지는 않습니다.
하여간 가능하면 적게 하는 게 좋은데 적게 하면 할수록 돈은 비례해서 커집니다. 돈 많이 커지면 돈 더 많이 받아야지 되니까 그쪽에서 싫어하죠. 이거는 뭐 드물긴 한데 여기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정상 모형이고요. 여기 디스토티드 마들이라서 왜곡된 왜곡 모형이라고 하는데 한강 같은 거 에스펙트 레이쇼 긴 변하고 짧은 변의 그 비율을 우리말로 뭐라 그러냐 에스펙트 레이쇼를 얘네들 역학 시간에 자빠져 잤나. 에스펙트 레이쇼라는 말 몰라? 이게 A고 AB 이게 크면은 안 좋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아파트들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보면 이렇게 다 길쭉길쭉하게 주공 아파트 보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지진이 딱 걸렸다. 지진 나중에 이쪽에 그러면 이게 엄청 커지잖아요. 이 길이가 기니까. 정사각형 아파트 이런 거 보면은 이쪽에 걸려도 작잖아요. 모멘트가. 그러니까 이런 게 구조적으로는 더 튼튼한 겁니다. 근데 한강 같은 거를 수리모형 실험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강을 수리모형 실험을 하면은 예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지금은 정년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분이 옛날 건설부에 용역을 받아서 했는데 여기는 끼케야 1km, 1000m잖아요. 한강 코 끼케야 1000m잖아. 근데 이 길이는 예를 들어서 200km잖아요. 아니 뭐 10km만 잡죠. 10km. 이건 1km라고 그러고 1km. 이래도 뭐 저건데 이거를 수리모형 실험을 예를 들어서 1대 100으로 한다 그래도 10km의 저거에 대해서는 100m가 넘어가니까 엄청 긴 거가 되죠. 이럴 때는 얘는 100분의 1로 하고 얘는 1000분의 1로 스케일이 다르게 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걸 왜공 모형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distorted model이라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